새벽 5시 30분. 도시가 아직 차가운 남색 어둠의 이불을 걷어내기 전 아파트 단지 상가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한 정성 세탁소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된다. 낡은 셔터가 비명을 지르듯 드르륵 쾅 소리를 내며 올라가면 상가 복도의 고요가 비로소 깨진다. 상철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환풍기 스위치를 올린다. 탈탈거리며 돌아가는 환풍기 소리는 지난 30년간 그가 들어온 가장 정직한 자장가이자 기상 나팔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커다란 무쇠 다리미에 전원을 올린다. 다리미가 달궈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를 켠다. 치직거리는 잡음이 섞인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뒤이어 아내 영순이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둥글레차를 종이컵에 따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두 노부부는 말없이 서로의 굽은 등을 바라본다. 오늘도 비가 오려나 보네. 무릎이 이렇게 쑤시는 걸 보니. 영순이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며 나직이 은졸인다. 그녀는 세탁소 한쪽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구석 자리에 앉아 어제 손님들이 맡기고 간 바지들을 살핀다. 해진 밑단, 떨어진 단추, 미어터진 솔기들. 영순의 손에는 수만 번의 바느질이 남긴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여있다. 그녀는 실바늘을 한 번에 꿰지 못해 두어 번 헛손질을 하다가도 일단 바늘이 천 속으로 들어가면 마치 마법이라도 부리듯 매끄러운 바느질을 이어간다. 한 땀 한 땀 그녀의 바늘 끝에는 30년 세월의 인내가 서려 있다. 그 시각 상철 앞에 다리미는 충분히 달궈졌다. 그는 분무기로 와이셔츠 위에 가볍게 물을 뿌린다. 칙칙. 안개처럼 내려앉은 물방울 위로 육중한 다리미가 지나간다. 칙 마이너스. 하얀 증기가 폭발하듯 솟구치며 상철의 얼굴을 덮는다. 안경 아래 하얗게 서린 김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지만 상철은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는다. 눈이 아닌 손끝의 감각으로 옷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소매 끝에 단추를 피해 곡선을 그리고 등판의 넓은 면을 단숨에 밀어내며 칼 같은 주름을 잡는다. 상철에게 다림질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다. 그것은 흐트러진 삶을 바로잡는 의식이다. 구겨진 천이 빳빳하게 펴질 때마다 그는 자신의 구겨진 가슴 속 어딘가도 조금씩 펴지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상철의 시선은 세탁소 안쪽 깊숙이 숨겨진 낡은 금고로 향한다. 그 안에는 지우지 못한, 아니 영원히 지워선 안 될 인생의 거대한 얼룩이 숨쉬고 있다. 30년 전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듯 떠나온 그날의 진실. 외동딸 지우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이름마저 버렸던 그 절박했던 순간들이 다리미 스팀 속에서 환영처럼 피어올랐다 사라진다. 상철은 잠시 다리미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희뿌연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최근 이사 온 이 아파트에서도 사람들은 그들을 그저 세탁소 노부부로만 기억할 것이다. 그가 한때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회사의 대표였다는 사실도, 영순이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수필을 쓰던 문학 소녀였다는 사실도 이곳에선 아무 의미가 없다. 과거의 영광은 이제 젖은 신문지처럼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이었다. 갑자기 상철의 가슴께가 찌릿하며 통증이 밀려왔다. 그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영순이 깜짝 놀라 다가왔다. 임자, 또 그래요? 제발 병원에 가보자니까. 아니야, 괜찮아. 스팀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잠깐 숨이 찬 거야. 조금만 쉬면 돼. 상철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허허 웃었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세탁소의 공기조차 조심스러웠다. 혹시라도 자신의 가쁜 숨소리가 누군가에게 의심의 단초가 될까봐 그는 평생을 숨죽여 살아왔다. 남부럽지 않게 산다는 말은 이제 그에게 금기어였다.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딸의 소식조차 모른 채 죽은 듯이 살아가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세탁소 벽면을 가득 채운 옷가지들은 마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영혼처럼 대롱거리고 있었다. 상철은 그 옷들 사이로 자신의 잃어버린 30년을 보았다. 화려한 양복 대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골프채 대신 뜨거운 다리미를 쥐게 된 그날의 선택. 그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다만 딸 지우의 이름만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울 뿐이었다. 그때였다.
세탁소의 낡은 문에 달린 종이 딸랑하고 울렸다. 이른 새벽 손님이라기엔 너무나 정갈한 발소리였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여자는 세탁소 내부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그녀의 시선은 상철의 굽은 등과 영순의 바느질하는 손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상철은 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다리미 손잡이를 꽉 쥐었다. 어서 오세요. 세탁물 맡기시게요? 상철의 물음에 여자는 대답 대신 봉투에서 낡은 천조각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세탁소의 밝은 형광등 아래서도 확연히 눈에 띄는 알록달록한 크레파스. 자국이 묻은 아이용 손수건이었다. 이 얼룩 지울 수 있을까요? 여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상철은 그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손수건 한 귀퉁이에는 서툰 글씨로 임지우라는 세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다. 상철의 안경알 위로 다시 한번 뜨거운 김이 서렸다. 이번에는 다리미 스팀 때문이 아니었다. 상철은 여자가 내민 손수건을 받아든 채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손바닥에 닿는 천의 감촉은 지독하게 낯설면서도 소름 끼치도록 익숙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미라처럼 말라버린 섬유 조직 사이로 그 옛날 어린 지우의 고소한 살 냄새가 배어나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손수건 귀퉁이에 수놓인 임지우라는 석자. 그것은 상철이 30년 전 세상을 향해 스스로 파내버렸던 자신의 성이자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름이었다. 주인장님, 지울 수 있을까요? 여자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상철의 귓가를 때렸다. 상철은 번뜩 정신을 차리고 안경을 고쳐 썼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는 척하며 슬쩍 영순 쪽을 살폈다. 바느질에 몰두하던 영순은 이미 멈춰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돋보기 너머로 상철의 손바닥 위에 놓인 그 작은 천조각에 고정되어 있었다. 영순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본 상철은 본능적으로 손수건을 움켜쥐어 가렸다. 아, 네. 이게 좀 오래된 것 같네요. 크레파스는 기름 성분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섬유 안으로 완전히 파고들거든요. 약품을 써봐야 알겠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상철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건조하게 대답했다.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게 하려고 성대에 힘을 잔뜩 주었다. 여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세탁소 한쪽에 놓인 낡은 나무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마치 그곳이 자신이 오래전부터 예약해둔 자리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괜찮아요.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얼룩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묻혔는지 기억하는 분을 찾고 싶을 뿐이에요. 여자의 말은 상철의 가슴에 날카로운 얼룩을 남겼다. 상철은 대답 대신 다시 다리미를 잡았다. 치익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뿜어져 나오는 스팀이 부부와 여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막처럼 피어올랐다. 그 하얀 연기 속에서 상철은 30년 전 서울 한복판에 화려했던 자신의 저택 거실로 강제로 끌려 들어갔다. 당시 상철은 남부럽지 않은 인생의 정점에 있었다. 유통업계에서 그의 이름 석자를 모르는 이가 없었고 외동딸 지우는 명문대 음대에 재학 중인 부모의 자랑이었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봄날 지우가 학교 앞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마주친 한 남자가 모든 것을 지옥으로 바꿨다.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자 상습 마약 복용자였던 그 사내는 지우에게 행패를 부렸고 지우는 자신을 방어하려다 사내를 밀쳤다. 사내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공교롭게도 그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진실은 명확했다. 지우는 피해자였고 정당방위였다. 하지만 가해자의 아버지는 진실을 세탁할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지우는 유흥비를 벌기 위해 접근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폭력을 휘두른 불량 학생으로 둔갑했다. 모든 언론이 지우를 물어뜯었고 상철의 회사는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되어 공중분해되었다. 그때 상철은 깨달았다. 세상에는 아무리 비싼 세제를 써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낙인으로부터 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이 아는 임상철과
임지우를 죽이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전 재산을 털어 가해자 측과 비밀리에 합의했다. 조건은 단 하나, 딸의 전과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모든 사회적 지위와 이름을 포기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딸아, 너는 이제부터 이 나라에 없는 사람이다. 아니, 죽은 사람이다. 공항 출국장에서 오열하는 지우의 손을 뿌리치며 상철이 했던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지우를 프랑스로 보냈고 자신은 아내와 함께 이 이름 없는 도시로 내려와 박상철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세탁소를 차렸다. 30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딸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고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것이 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다리미의 열기가 손잡이를 타고 올라와 상철의 손바닥을 달궜다. 뜨거운 통증에 상철은 현실로 돌아왔다. 눈앞의 여자는 여전히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매가 지우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상철은 침을 꿀꺽 삼키며 손수건을 작업대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다. 이름이 임지우라고 되어 있네요. 아가씨 성함입니까? 상철의 질문에 여자가 옅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제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변호사죠. 이 손수건은 제 의뢰인이 평생 품고 있던 보물이에요. 그분은 지금 아주 먼 곳에 계시지만 죽기 전에 꼭 이 세탁소 주인을 만나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변호사라는 말에 영순이 들고 있던 가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챙그랑 하는 금소금이 세탁소의 좁은 공기를 찢었다. 상철은 영순을 대신해 가위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 바닥에 닿은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변호사, 왜 이제야 우리를 찾는 걸까? 저들이 보낸 사냥개인가 아니면 지우가 보낸 전령인가? 상철은 가위를 건네며 영순의 손을 꽉 쥐었다. 정신 차려야 해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영순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부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들이 쌓아 올린 평온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상철은 다시 여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이제 평소와 다름없는 무뚝뚝한 세탁소 주인의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30년 전 지우가 흘렸던 눈물만큼이나 뜨거운 증기가 솟구치고 있었다. 변호사님, 우리는 그저 옷에 묻은 때나 지워주는 노인네들입니다. 사람 찾는 일은 경찰서나 흥신소에 가보시는 게 빠를 텐데요. 상철의 냉정한 태도에도 여자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의 첫 장에는 30년 전 상철의 회사가 부도 처리되었던 당시의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빨간 펜으로 굵은 선이 그어져 있었다. 영순이 다가와 상철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두 노부부의 그림자가 낡은 형광등 아래에서 길게 늘어졌다. 밖에는 어느새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30년 전 서울을 떠나던 그날처럼 축축하고 서늘한 비였다. 임자, 어떡할까요? 우리 지우가 우리를 찾은 걸까요? 영순의 떨리는 물음에 상철은 대답 대신 손수건을 가슴팍으로 끌어당겼다. 다 지워진 줄 알았던 과거의 얼룩이 비에 젖은 옷감처럼 시커멓게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여자가 남기고 간 종소리는 세탁소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 유난히 길게 굴러다녔다. 상철은 여전히 작업대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바닥 아래 놓인 그 작은 손수건이 마치 뜨거운 숯덩이라도 되는 양 그의 지문 끝이 따끔거렸다. 영수는 바닥에 떨어진 가위를 주워 올릴 생각도 못한 채 세탁소 문 유리창 너머로 멀어지는 여자의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임자, 저 여자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변호사라니. 우리 같은 노인네들한테 변호사가 왜 찾아와요? 영순의 목소리는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세라도 터질 듯한 물기가 맺혔다. 상철은 대답 대신 거칠게 다리미를 다시 잡았다. 칙! 뿜어져 나오는 스팀이 상철의 얼굴을 하얗게 가렸다. 그는 그 증기 뒤로 숨고 싶었다. 30년 동안 그들을 지켜준 것은 이 뿌연 연기와 다리미의 단조로운 소음뿐이었다. 걱정하지 마. 세상 천지에 우리 같은 노인네가 한둘이야? 그냥
그냥 손님일 뿐이야. 상철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내뱉었지만 그의 심장은 엇박자로 뛰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저 여자가 두고 간 손수건과 서류 뭉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30년 전 그들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며 묻어버렸던 과거라는 망령이 무덤을 파헤치고 기어나온 형국이었다. 창밖으로는 예보에도 없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낡은 상가 건물의 함석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지붕을 두드리는 손가락 소리처럼 들렸다. 상철은 환풍기 소리를 키웠다. 세탁소 특유의 기름 냄새와 수증기가 뒤섞인 공기가 세차게 회전하며 밖으로 빠져나갔지만 가슴속의 답답함은 좀 채 가시지 않았다. 상철은 여자가 두고 간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누렇게 바랜 신문 기사들. 유통 대기업 K사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 사장의 딸 폭행 사건 연루. 기사 속의 활자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상철의 눈을 찔렀다. 그때의 상철은 남부럽지 않게 산다는 말을 당연한 훈장처럼 여기며 살았다. 하지만 그 훈장은 한순간에 그들의 목을 매는 밧줄이 되었다. 지우야. 영순이 참지 못하고 딸의 이름을 나직이 은조렸다. 상철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내를 돌아보았다.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상철의 불호령에 영순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다. 부부는 30년 전 이 도시로 흘러들어온 이후 단 한 번도 딸의 이름을 크게 불러본 적이 없었다. 집안에서도 잠자리에서도 지우는 오직 그애 혹은 먼 곳에 있는 사람으로 통했다. 혹시라도 벽 너머로 소리가 셀까봐, 혹시라도 잠꼬대로 그 이름을 내뱉을까봐 상철은 늘 얕은 잠을 자며 자신을 감시해왔다. 상철은 다시 손수건을 내려다보았다.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 어린 지우가 아빠의 얼굴을 그리겠다며 서툴게 문질러댔던 크레파스 자국들. 지우는 아빠의 콧날을 파란색으로, 눈동자를 분홍색으로 그렸었다. 아빠는 하늘처럼 넓고 꽃처럼 예쁘니까 라며 깔깔거리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상철은 약품장에 보관해둔 얼룩 제거제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벤젠 성분이 섞인 독한 약품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는 미세한 붓에 약품을 묻혀 손수건의 가장자리, 아주 작은 분홍색 얼룩 위에 조심스럽게 찍어보았다. 30년 된 얼룩은 섬유와 한몸이 되어 완강하게 버텼다. 약품이 닿자 색깔이 살짝 번지는 듯 하더니 이내 더 검고 진하게 가라앉았다. 지울 수 없다. 이건 세제로 지워지는 게 아니야. 상철은 절망적으로 깨달았다. 지난 30년간 그가 다려온 수만 벌의 옷감들은 모두 주인을 찾아 떠났지만 그와 영순이 입고 있는 죄인이라는 옷은 단 한 번도 세탁된 적이 없었다. 그들은 딸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딸의 인생에도 지울 수 없는 거대한 얼룩을 남기고 떠나온 것이었다. 비는 더욱 거세져 세탁소 앞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려댔다. 상철은 셔터를 반쯤 내렸다. 좁아진 시야 너머로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번져 보였다. 저 불빛 아래 사는 사람들은 이 노부부가 품고 있는 지독한 비밀을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들은 그저 성실하고 말수 적은 세탁소 할아버지가 오늘도 정성껏 자신들의 옷을 다려주기를 바랄 뿐이다. 밤 9시 세탁소의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전멸했다. 상철은 작업대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를 껐다. 정적이 내려앉자 빗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영수는 여전히 구석 자리에서 지우의 사진이 든 금꽃 쪽을 바라보며 넋을 놓고 있었다. 임자, 이제 들어가서 좀 쉬어. 내가 정리하고 들어갈게. 상철의 말에 영수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굽은 등이 평소보다 더 휘어 보였다. 상철은 영순이 안쪽 내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손수건 앞에 앉았다. 그는 다리미의 온도를 가장 낮게 조절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수건의 크레파스 자국 위를 문질렀다. 뜨거운 열기가 전달되자 고착되어 있던 크레파스의 왁스 성분이 미세하게 녹으며 특유의 향을 내뿜었다. 상철은 그 향을 들이마셨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기억인 동시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만져보는 딸의 온기였다. 지우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변호사를 보낼 만큼 우리를 원망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 이제 다 용서했다는 뜻이니? 상철은 눈을 감았다. 안경 너머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손수건 위로 번졌다. 약품으로도 지워지지 않던 얼룩이 그의 눈물이 닿은 자리에서 아주 조금 옅어지는 듯 보였다. 그때 세탁소 밖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길게 비치며 지나갔다. 상철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30년 전 그들을 쫓던 그 사냥개들의 눈빛이 떠올랐다. 만약 저 변호사가 지우를 이용해 다시 자신들을 올가매려는 함정이라면 상철은 이번에야말로 목숨을 걸고 맞서야 했다. 그는 다림이 전원을 껐다. 금속이 식어가는 팅 소리가 차가운 정적을 메웠다. 상철은 손수건을 신문지에 잘 싸서 자신의 품속 깊은 곳에 넣었다. 내일 그 변호사가 다시 오면 그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세탁소의 파란 대문 틈새로 스며드는 빗물이 바닥을 조금씩 적시고 있었다. 상철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거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30년간 다림질로 달궈진 이 손이 과연 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파란 대문 세탁소의 낡은 셔터 너머 노부부의 가슴을 짓누르며 흐르고 있었다. 비는 밤새 그칠 줄 모르고 세탁소의 낡은 양철 지붕을 두드려댔다. 상철은 설잠을 자다 깨달을 반복하며 눅눅한 이불을 고쳐 덮었다. 옆에 누운 영순의 거친 숨소리가 평소보다 가쁘게 들렸다. 그녀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음을 상철은 알고 있었다. 부부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기척만을 확인한 채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아니, 나눌 수 없었다. 30년 전 그날처럼 말을 내뱉는 순간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상철은 몸을 일으켰다.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세탁소로 향했다. 어제 변호사가 두고 간 서류 봉투가 작업대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상철은 그것을 마치 독사라도 보듯 멀찍이 떨어져 바라보았다. 지우가 우리를 찾은 걸까? 아니면 저들이 아직도 우리를 쫓고 있는 걸까? 상철은 환풍기를 돌리고 다리미에 전원을 올렸다. 하얀 스팀이 뿜어져 나오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그는 어제 여자가 맡기고 간 손수건을 다시 꺼냈다. 크레파스 얼룩 위로 자신의 눈물 자국이 마른 채 얼룩져 있었다. 상철은 약품을 묻힌 면봉을 들고 조심스럽게 얼룩을 문질렀다. 손수건의 올이 상하지 않게 아주 살살. 하지만 30년의 세월은 완강했다. 섬유 속 깊숙이 박힌 노란색과 분홍색 크레파스는 마치 상철의 가슴에 박힌 모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상철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지우려 하는 것이 손수건의 얼룩인지 아니면 딸을 버리고 도망쳐온 자신의 비겁한 과거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세탁소의 문이 열렸다. 어제의 그 여자 변호사 수진이었다. 그녀는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문밖통에 꽂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주인장님. 수진의 목소리는 비온 뒤의 공기처럼 차분하고 서늘했다. 그녀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상철을 응시했다. 상철은 다리 밑판 위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얼룩은 안 지워집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겠소.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 건 상관없습니다. 제 의뢰인이 원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얼룩을 마주하는 주인장님의 태도였으니까요. 수지는 가방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상철의 손이 멈췄다. 영수는 수선하던 바지 밑단을 움켜쥔 채 숨을 죽였다. 이건 제 의뢰인이 임지우 씨가 주인장님께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상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마지막이라니. 지우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지막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 지우가 아니 그 의뢰인이 어떻게 됐다는 거요? 수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지우 씨는 현재 파리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 있습니다. 췌장암 말기예요.
의사들은 길어야 한 달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평생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보니 자신을 살리기 위해 부모님이 치러야 했던 대가가 얼마나 가혹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하더군요. 세탁소 안에 정적이 흘렀다. 영순의 손에서 바느질감이 툭 떨어졌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은 채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상철은 다리미를 든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뜨거운 스팀이 손목을 타고 올라와 살을 태우는 것 같았지만 그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다. 지우 씨는 부모님이 남부럽지 않게 살고 계시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인 제게 부모님을 찾아달라고 의뢰했을 때 제가 보고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이름까지 바꾸고 숨어 살며 30년째 세탁소 먼지를 마시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철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그는 자신이 딸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었다.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부유함을 버린 채 세탁소. 다리 밑판 앞에서 늙어가는 것이 딸의 미래를 위한 고결한 희생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만이었다. 딸은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란 괴물이 되어 타국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녹음기 안에는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수진이 녹음기 버튼을 누르려 하자 상철이 거칠게 그녀의 손을 막았다. 아니, 듣지 않겠소. 아니, 못 듣겠소. 상철의 외침은 비명에 가까웠다. 그는 딸의 목소리를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30년 동안 딸을 사지로 몰아넣고 단 한 번의 연락조차 차단했던 비겁한 아비가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딸의 유언을 듣는단 말인가. 상철은 세탁소 구석으로 달려가 벽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다. 벽에 걸린 낡은 거울 속에는 다림이 김에 절어 늙고 초라해진 한 노인이 서 있었다. 한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던 임상철은 간대없고 죄책감에 찌든 비겁한 도망자 박상철만 남이 있었다. 영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지우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지우야, 내 새끼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죽일년이다. 30년간 억눌러왔던 울음이 터져나오자 세탁소 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다. 수지는 조용히 일어나 부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상철의 손에 녹음기를 쥐어주며 속삭였다. 지우 씨는 주인장님이 이 녹음기를 듣고 더 이상 박상철이 아닌 임상철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지우고 싶었던 얼룩은 손수건에 묻은 크레파스가 아니라 아버지의 가슴에 박힌 죄책감이었습니다. 수지는 인사를 남기고 세탁소를 떠났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세탁소 앞 길가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다. 상철은 손바닥에 놓인 작은 녹음기를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지독하게 시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잡음 끝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하지만 너무나 쇠약해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빠, 나 지우예요. 들리세요? 상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30년의 침묵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세탁소 안에는 스팀 연기 대신 한 가족의 뒤늦은 참회와 통곡이 가득 찼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파란 대문이 세탁소 셔터는 처음으로 대낮에 굳게 닫혔다. 상철은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지우기 힘든 얼룩은 옷에 묻은 때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이기적인 희생의 흔적이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 그 얼룩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 될지라도. 지직거리는 기계음 섞인 잡음 끝에 흘러나온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상철은 숨을 들이켜는 것조차 죄스러워 입을 굳게 다물었다. 영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남편의 무릎을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꽉 움켜쥐었다. 세탁소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고 오직 낡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지우의 숨소리만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공명했다. 아빠, 엄마, 나 지우예요. 들리세요? 제 목소리 기억하시나요? 그 목소리는 30년 전 공항 출국장에서 들었던 청아한 울음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랜 투병과 고단한 세월에 깎여나간 바람 빠진 종잇장처럼 건조하고 쇠약한 음성이었다. 하지만 상철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등 뒤에 매달려 까르르 웃던, 자신의 와이셔츠 주머니에 크레파스 묻은 손수건을 넣어주던 내 새끼 지우가 분명했다. 아빠가 저를 보내던 날 하신 말씀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그 말씀이 제 인생의 이정표였어요. 프랑스에 도착해서 이름도 바꾸고 죽어라 공부만 했어요. 아빠가 버린 그 큰 재산과 명예가 아깝지 않게 제가 보답하는 길은 성공뿐이라고 믿었거든요. 지우의 목소리에 잠시 기침소리가 섞여들었다. 상철은 본능적으로 녹음기를 가슴에 품었다. 마치 그 기침소리라도 막아주고 싶은 아비의 뒤늦은 몸짓이었다. 그런데 아빠, 제가 파리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랐을 때도 제 마음 한 구석은 늘 시커먼 얼룩이 져 있었어요. 성공하면 할수록 더 외로웠거든요. 아빠는 저를 살리기 위해 박상철이 되셨지만 저는 아빠를 잃은 채 임지우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빠가 주신 그 평범한 삶이 저에게는 가장 화려한 감옥이었어요. 상철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 녹음기 위를 적셨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딸에게 준 것은 자유가 아니라 부모를 버려야만 살 수 있다는 잔인한 생존 조건이었다는 것을.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는 그 일념이 정작 딸의 가슴 속에는 가장 큰 그리움의 구멍을 내고 있었다. 암 선고를 받고 나서야 변호사를 통해 아빠와 엄마를 찾았어요. 서울의 대저택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계실 줄 알았는데 어느 변두리 낡은 상가 끝자락에서 평생 남의 옷이나 다리며 살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 왜 그러셨어요? 왜 저를 위해 아빠의 인생을 통째로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리셨나요? 지우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세탁소 안은 통곡의 바다가 되었다. 영수는 바닥을 치며 울었고 상철은 어금니를 꽉 깨물어 비명을 삼켰다. 녹음기 속 지우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 손수건 기억나세요? 제가 유치원 때 아빠 얼굴 그렸던 거요. 저는 평생 그 손수건을 품고 살았어요. 그 얼룩이 제 유일한 임지우의 증거였으니까요. 아빠, 이제 그만 다리미 내려놓으세요. 남의 옷주름 펴주느라 아빠 가슴의 주름은 하나도 못 펴고 사신 거 다 알아요. 이제 박씨 할아버지가 아니라 제 당당한 아버지 임상철 씨로 돌아와 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녹음이 끝났다. 짧은 정적 뒤에 틱하고 기계가 멈추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상철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세탁소 벽면에 걸린 수많은 손님들의 옷가지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유령들처럼 보였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해온 세월이 실상은 거대한 기만이었음을 딸의 목소리가 증명하고 있었다. 창밖의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상철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작업대 아래 깊숙이 숨겨진 낡은 철제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서울을 떠날 때 챙겨온 낡은 신문 뭉치와 자신의 본명, 임상철이 적힌 낡은 인감도장이 들어있었다. 상철은 인감도장을 꺼내 손바닥에 꽉 쥐었다. 차갑고 딱딱한 상아의 촉감이 그의 잠자던 영혼을 일깨우는 것 같았다. 지우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미련했다. 너를 지키는 게 너를 잇는 것인 줄로만 알았어. 그는 작업대에 놓인 손수건을 다시 바라보았다. 지우지 못했던 크레파스 얼룩. 그는 이제 알 것 같았다. 지우가 왜 이 손수건을 보냈는지. 그것은 지워야 할 얼룩이 아니라 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진짜 삶의 흔적이었던 것이다. 상철은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다림이 김에 절어 초라해진 노인이 아니라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다시 일어서려는 한 남자의 눈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30년간 입어온 박상철이라는 가짜 껍데기를 벗어 던지기로 결심했다. 여보, 짐 싸야겠어. 상철의 낮은 목소리에 영순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에 의아함이 서렸다. 짐이라니요? 갑자기 어디를 파리? 지우한테 가야지. 내 새끼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보낼 수는 없잖아. 이 세탁소 오늘로 끝내자고. 상철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다.
비록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미소는 스팀 연기보다 훨씬 따스하고 밝았다. 그는 셔터를 완전히 내리고 정성 세탁소라고 적힌 낡은 간판에 전원을 껐다. 파란 대문 너머로 비친 달빛이 상철의 구분 등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딸의 이름을 당당히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임상철로 돌아가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어두운 세탁소 안 작업대 위에는 지우의 손수건이 놓여 있었다. 그 크레파스 얼룩은 이제 더 이상 흉한 때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증명하는 고귀한 훈장이었다. 셔터가 내려진 세탁소 안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평소라면 다리미 스팀 소리와 라디오의 잡음으로 가득했을 공간이 이제는 주인을 잃은 박물관처럼 서늘했다. 상철은 습관적으로 다리미 손잡이를 잡았다가 이내 힘을 뺐다. 30년 동안 자신의 손바닥과 한 몸처럼 붙어있던 그 묵직한 쇠뭉치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여보, 정말 다 버리고 갈 거예요? 이 아까운 기계들이며 아직 안 찾아간 옷들은 어쩌고 영순이 구석에 쌓인 옷가지들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평생을 일궈온 일터를 하루아침에 버린다는 것이 노년의 그녀에게는 마치 자신의 피부를 한꺼풀 벗겨내는 일처럼 고통스러운 모양이었다. 상철은 그런 아내의 어깨를 지그시 감싸 안았다. 임자, 우린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지키려고 애쓰며 살았어. 이름도 지키고 비밀도 지키고 지우도 지키겠다고 말이야. 그런데 정작 지켜야 할 우리 자신은 다 타버린 숫덩이가 됐잖아. 이제 남의 옷주름 펴주는 일은 그만하자고. 우리 지우 가슴에 박힌 못부터 빼주러 가야지. 상철의 말에 영수는 참았던 울음을 다시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부는 밤을 새워 세탁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주인 없는 옷들에 적힌 연락처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 개인 사정으로 문을 닫으니 옷을 찾아가라고 알렸다. 이유를 묻는 단골들에게 상철은 그저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됐다고만 답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뱉는 여행이라는 단어가 상철의 입안에서 달콤하고도 쓰게 감돌았다. 새벽 2시경 세탁소 문을 두드리는 조심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변호사 수진이었다. 그녀는 상철의 결심을 예상했다는 듯 2장의 비행기 티켓과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준비가 빠르시네요, 임상철 회장님. 수진이 부른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상철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30년 전에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 기를 쓰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저 낡은 셔츠를 입은 세탁소 노인으로 불리는 것이 더 편안했다. 회장님은 무슨 이제 그냥 지우 아비라고 불러주시오. 그런데 이 서류들은 다 뭡니까? 수지는 서류를 작업대 위에 펼쳤다. 거기에는 30년 전 지우를 모함했던 정치인 가족들의 몰락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지우 씨가 파리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며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썼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당시 사건을 조작했던 퇴직 경찰들의 양심 선언을 받아냈죠. 이제 법적으로 지우 씨는 완전한 무죄입니다. 그리고 수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상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시 회장님의 회사를 공중분해시켰던 비자금 의혹도 모두 허위로 판명났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이에요. 회장님의 명예도 지우 씨의 이름도 이제 깨끗하게 세탁되었습니다. 상철은 서류 위로 손을 올렸다. 종이의 질감이 거칠게 느껴졌다. 30년 전 그토록 원했던 진실이 이제야 밝혀졌는데 기쁘기보다는 허망함이 앞섰다. 그 진실을 사기 위해 그들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 30년을 지불해야 했다. 상철은 지우의 손수건을 꺼내 서류 옆에 놓았다. 진실이 밝혀지면 뭐합니까? 내 딸은 병원 침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깟 종이 쪼가리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상철의 낮은 탄식에 수지는 숙연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아니요, 의미가 있습니다. 지우 씨는 아버지가 도망자가 아닌 승리자로 자신의 곁에 오길 바랐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야 지우 씨도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테니까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작업대 위에 놓인 마지막 와이셔츠 한 벌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상철 자신이 입을 옷이었다. 그는 정성껏 다리미를 놀렸다. 칙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낡은 셔츠에 주름이 펴졌다. 30년 세월 동안 갈고 닦은 그의 다림질 기술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발휘되고 있었다. 셔츠 깃을 세우고 소매 끝동을 빳빳하게 다린 뒤 상철은 거울 앞에 섰다. 다림이 김에 절어 초라해졌던 노인의 모습 뒤로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임상철의 기계가 희미하게 살아났다. 비록 머리는 휘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30년 전보다 더 맑고 단단했다. 여보, 갑시다. 우리 딸 만나러. 영수는 낡은 가방 하나에 지우의 아기 때 베넷 저고리와 그간 남몰래 모아둔 딸의 사진 몇 장을 챙겨 넣었다. 부부는 세탁소에 불을 하나씩 껐다. 마지막으로 환풍기 스위치를 내리자 30년간 세탁소를 지켜오던 소음이 멈추고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상철은 밖으로 나와 셔터를 내렸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자물쇠 열쇠를 꺼냈다. 평소라면 다시 열기 위해 주머니에 넣었을 열쇠를 그는 세탁소 앞 하수구 구멍으로 미련 없이 던져버렸다. 챙그랑 하는 금소금이 들리며 열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비는 그쳐 있었다. 아파트 단지 위로 뜬 새벽달이 파란 대문 세탁소의 간판을 비추고 있었다. 정성 세탁소. 상철은 그 간판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영순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이봐, 임자. 우리 이름 말이야. 박씨 말고 임씨로 불리는 거 참 오랜만이네. 그러게요. 어색하면서도 참 듣기 좋네요, 임상철 씨. 노부부는 희뿌연 새벽 안개 속으로 걸어갔다. 등 뒤에 남겨진 세탁소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화려한 서울의 저택도 성공의 자리도 아니었다. 그저 딸의 마른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좁은 병실이었다. 하지만 상철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30년 만에 비로소 가슴속에 무거운 다리미를 내려놓은 덕분이었다. 세탁소 앞 길가에는 여전히 빗물 웅덩이가 고여 있었다. 그 웅덩이 위로 노부부의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가장 깨끗하게 지워야 했던 얼룩은 옷감의 때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아야 했던 지독한 시간들이었음을 상철은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 상철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낯선 이국의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30년 전 공항에서 딸을 떠나보낼 때 느꼈던 그 지독한 죄책감의 냄새였다. 세탁소에 찌든 기름때와 스팀 연기에 익숙해진 코끝으로 들어오는 파리의 새벽. 공기는 너무나 투명해서 오히려 폐부를 찔러댔다. 영수는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부터 상철의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다. 여보, 우리 지우. 많이 변했을까요? 나를 못 알아보면 어쩌죠? 영순의 물음에 상철은 대답 대신 아내의 거친 손을 꽉 쥐어주었다. 30년. 강산이 3번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딸의 얼굴을 상상 속에서만 그려왔다. 빛바랜 사진 속 교복 입은 소녀는 이제 40을 훌쩍 넘긴 여인이 되어 있을 터였다. 상철은 자신의 굽은 등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만져보았다. 세월은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공평하게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다만 그 흔적이 상처가 아니길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수진이 마련해준 차를 타고 파리 시내를 가로질러 센 강변 근처의 호스피스 병동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에펠탑도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들도 상철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병실 침대에 누워있을 딸의 모습뿐이었다. 세탁소에서 매일같이 다리미를 잡던 그 손이 이제는 딸의 마른 손을 잡기 위해 허공에서 몇 번이고 쥐었다 펴졌다를 반복했다. 병원 복도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하얀 벽면에서 배어나오는 소독약 냄새가 세탁소의 세제 냄새와 묘하게 겹쳐졌다. 상철은 402호라는 명패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클래식 음악 소리. 지우가 좋아하던 쇼팽의 야상곡이었다. 상철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다. 지우야. 영순의 낮은 신음이 정적을 깼다.
침대 위에는 한 여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너무나 야위어서 이불 아래에 굴곡조차 희미한 모습. 햇빛에 비친 그녀의 머리카락은 예전처럼 윤기가 흐르지 않았고 드러난 손목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가늘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상철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그 눈동자만큼은 예전 유치원 가방을 메고 달려오던 그 아이의 것 그대로였다. 맑고 깊은 하지만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 눈동자가 상철과 마주쳤다. 아빠, 엄마. 지우의 목소리는 녹음기에서 들었던 것보다 더 작고 위태로웠다. 하지만 그 짧은 부름 속에 담긴 30년의 그리움은 상철의 가슴을 난도질하기에 충분했다. 영수는 참지 못하고 침대 곁으로 달려가 지우의 몸을 껴안았다. 지우야, 내 새끼 지우야. 통곡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지우는 마른 팔을 들어 엄마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다. 그녀의 눈에서도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려 하얀 베개를 적셨다. 상철은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문가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온 빳빳하게 다려진 와이셔츠가 부끄러웠다. 자식은 타국에서 뼈만 남도록 야위어 죽어가는데 아비라는 자는 세탁소 구석에서 남의 옷이나 다리며 목숨을 부지해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치욕스러웠다. 아빠, 왜 거기 서 계세요? 가까이 오세요. 지우가 힘겹게 손을 내밀었다. 상철은 떨리는 다리로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딸의 손을 잡았다. 뼈마디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 차가운 손. 상철은 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세탁소 다리미 열기에 절어 늘 뜨거웠던 자신의 손바닥이 딸의 체온을 조금이라도 높여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꽉 쥐었다. 미안하다 지우야.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 지옥에 혼자 버려두었구나. 상철의 오열에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상철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졌다. 아니요 아빠. 아빠가 저를 살리신 거예요. 저는 알아요. 아빠가 그 파란 대문 세탁소 안에서 매일같이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다리미를 잡으셨을지 그 다리미 연기가 아빠의 한숨이었다는 거 이제는 다 알아요. 지우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상철이 보냈던 아니 수진을 통해 전달된 그 크레파스 묻은 손수건이 정성스럽게 펼쳐져 있었다. 아빠, 저는 이 손수건 얼룩을 볼 때마다 아빠 얼굴을 떠올렸어요. 비록 아빠는 저를 잊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 얼룩이 아빠와 저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빠가 제 인생의 주름을 다 펴주셨는데 정작 아빠는 주름투성이가 되셨네요. 상철은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30년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그는 이제야 알았다. 자신이 딸에게 준 것은 성공한 삶이 아니라 부모 없는 고아의 삶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지켰던 비밀은 딸에게는 거대한 벽이었음을. 상철은 지우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병실 창밖으로 파리의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세탁소의 형광등 아래서 보던 그 칙칙한 저녁과는 다른 눈부시게 찬란하고도 슬픈 빛이었다. 상철은 지우의 손을 잡은 채 다짐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박상철이 아닌 임상철의 당당한 모습으로 곁을 지키겠다고. 지우야, 아빠가 이제 내 곁에 있을게.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으마. 우리 이제 이름도 찾고 진실도 찾았으니까. 아무 걱정 마라. 지우는 아빠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30년 만에 맡아보는 아빠의 냄새. 그것은 세탁소의 독한 세제 냄새가 아니라 어린 시절 자신을 번쩍 들어올려 무등을 태워주던 그 든든한 나무 같은 냄새였다. 그날 밤 노부부는 병실 간이 침대에 몸을 뉘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발을 뻗고 자는 잠이었다. 비록 딸의 숨소리는 가늘고 위태로웠지만 상철은 느꼈다. 가슴 속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다리미가 드디어 내려놓아졌음을. 파란 대문 세탁소의 셔터는 영원히 닫혔지만 그들의 진짜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 지우의 손수건 위에 묻은 크레파스 얼룩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그것은 지워야 할 오점이 아니라
30년의 그리움을 견디게 해준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었다. 상철은 딸의 손을 꽉 잡은 채 생애 가장 평온한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었다. 파리의 병실은 고요했지만 상철의 심장 안에서는 30년간 억눌려온 거대한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딸 지우의 마른 손을 잡고 밤을 지새운 상철은 결심했다. 단순히 곁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지우가 눈을 감기 전에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그 더러운 얼룩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어 박박 문질러 빨아야 했다. 그것이 아비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세탁이었다. 상철은 수진을 병원 휴게실로 불렀다. 그는 30년간 세탁소 먼지에 절어 굽어있던 등을 꼿꼿이 폈다. 눈빛은 다리미의 푸른 불꽃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변호사님, 이제 시작합시다. 내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놈들 아직도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까? 수진은 상철의 변화에 내심 놀라면서도 서류 파일을 건넸다. 30년 전 지우에게 누명을 씌웠던 국회의원 강태식의 아들 강민호. 그는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대기업 사회이사가 되어 화려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강태식 역시 정계의 거물로 군림하며 과거의 악행은 이미 깨끗이 세탁된 상태였다. 강민호는 현재 파리에 와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유럽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최고급 호텔에 머물고 있죠. 공교롭게도 지우 씨가 있는 이 병원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상철은 주먹을 꽉 쥐었다. 운명이었다. 30년을 도망쳐온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 먼 이국의 땅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다. 상철은 수진에게 부탁해 호텔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리고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세탁소 작업복이 아닌 가장 고급스러운 맞춤 양복을 주문했다. 낡은 셔츠를 벗어 던지고 빳빳하게 풀이 죽은 실크 와이셔츠를 입었을 때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박씨 할아버지가 없었다. 30년 전 업계를 호령하던 임상철 회장이 그곳에 서 있었다. 상철은 강민호가 머무는 호텔 스위트룸 앞으로 향했다. 보안 요원들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상철이 내민 명함 한 장에 그들은 길을 열어주었다. 수진이 미리 준비한 현재 진행 중인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된 법무법인의 대리인 자격이었다. 문이 열리고 거드름을 피우며 소파에 기대앉은 중년의 남자가 보였다. 강민호였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상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누구쇼? 노인네가 길을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상철은 대답 대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손수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크레파스 자국이 선명한 지우의 손수건이었다. 이 손수건 기억나나? 30년 전 자네가 짓밟았던 한 여대생의 꿈이 묻은 물건이지. 강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유령이 눈앞에 나타난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설마 임상철? 그래, 자네가 죽었다고 믿었던 임상철이다. 자네와 자네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30년 동안 호의호식하는 동안 내 딸은 타국에서 이름도 없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어. 자네는 깨끗하게 세탁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아니. 자네 인생의 얼룩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상철은 수진이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흩뿌렸다. 당시 사건을 조작했던 경찰관의 자필 진술서, 강민호가 마약을 복용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담긴 30년 전의 의료기록 복사본이었다. 지우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수집해온 피 묻은 진실들이었다. 이게 세상에 공개되면 자네 아버지는 물론이고 자네가 공들여 쌓아온 그 화려한 성체는 순식간에 무너질 거다. 30년 전에는 돈과 권력으로 덮었겠지만 지금은 세상이 변했어. 인터넷에 이 자료들이 퍼지는 건 단 1분이면 충분하지. 강민호는 분노로 몸을 떨며 상철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상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평생 육중한 다리미를 휘두르며 단련된 상철의 팔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는 강민호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차갑게 덧붙였다. 나는 잃을 게 없다. 이미 30년 전에 다 잃었으니까. 하지만 자네는 다르지. 이제 막 누리려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기분을 느껴보게나. 내 딸이 병실에서 내쉬는 그 고통스러운 숨소리만큼
자네도 평생 숨이 막히는 죄책감 속에서 살게 해주지. 상철은 호텔을 나왔다. 밖에는 파리의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세탁소에서 보던 그 눅눅한 비가 아니었다. 가슴 속에 묵은 때를 씻어내리는 정화의 비였다. 그는 다시 병실로 돌아갔다. 지우는 잠시 정신이 들었는지 눈을 뜨고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상철은 지우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해방감이었다. 지우야, 아빠가 이제 다 세탁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얼룩들을 말이야. 이제 억울해하지 마라. 아빠가 내 이름, 내 명예 다 찾아왔어. 지우는 아빠의 말에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다. 상철은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가해자를 파멸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상철은 지우의 손수건을 다시 정성껏 접었다. 이제 그 크레파스 자국은 더 이상 지워야 할 흉측한 때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철이 가해자들의 목을 조른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고 딸과 자신을 이어준 가장 견고한 사슬이었다. 세탁소의 파란 대문은 이제 기억 속에서만 존재했다. 상철은 더 이상 연기 속의 숨은 겁쟁이가 아니었다. 그는 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아버지 임상철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상철의 마음만은 햇살이 잘 드는 빨래 건조대처럼 뽀송뽀송하게 말라가고 있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진정한 평온이었다. 파리의 아침 햇살은 세탁소 형광등 불빛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투명하게 병실 안으로 들이쳤다. 그 빛은 먼지 한 톨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지우의 창백한 얼굴 위를 정중하게 어루만졌다. 상철은 밤새 지우의 곁을 지켰다. 어제 강민호를 대면하고 온 뒤로 그의 마음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고요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사랑하는 딸과의 마지막 시간을 정갈하게 갈무리하는 일뿐이었다. 지우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유리알처럼 맑았다. 그녀는 상철이 빳빳하게 다려 입은 와이셔츠 깃을 가만히 바라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웠다. 아빠, 오늘 참 멋지세요. 이제 진짜 우리 아빠 임상철 회장님 같네. 상철은 목이 메어 대답 대신 지우의 손을 더 꽉 쥐었다. 30년 동안 세탁소 기름때에 절어있던 그의 손마디가 오늘따라 유난히 거칠게 느껴졌다. 그는 지우의 손등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다. 차가운 온기가 가슴을 찔렀지만 상철은 억지로 웃어 보였다. 지우야, 아빠가 어제 그놈들 다 정리했다. 이제 내 이름 앞에 붙었던 그 더러운 말들 아빠가 다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렸어. 이제 넌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당당한 임지우다. 알았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베개 밑에 놓인 손수건 위로 떨어졌다. 노란색, 분홍색 크레파스 자국이 지우의 눈물에 젖어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지우는 힘겹게 입을 열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내뱉었다. 아빠, 저 가고 나면 그 세탁소 파란 대문 다시 열지 마세요. 이제 남의 옷주름 펴주는 일 말고 아빠랑 엄마 인생의 주름부터 펴고 사세요. 제가 파리에 남겨둔 작은 재단이 있어요. 가난한 예술가들의 얼룩진 꿈을 닦아주는 곳이에요. 아빠가 그곳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리미 대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다독여주세요. 지우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영수는 지우의 발치에 앉아 소리 죽여 오열했다. 상철은 지우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30년 전 지우가 아빠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었던 그 손수건이었다. 상철은 깨달았다. 이 손수건은 얼룩진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딸의 마지막 초대장이었다는 것을. 오후 2시, 파리의 하늘이 가장 푸르게 빛나던 시각, 지우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고통에 일그러졌던 미간이 펴지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아이처럼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상철은 울지 않았다. 아니, 울 수가 없었다. 딸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정갈하고 아름다웠기에
곡소리로 그 고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지우의 감긴 눈 위에 가만히 입을 맞췄다. 잘 가라, 내 새끼. 아빠가 곧 따라갈게. 그때까지 하늘나라 옷들 예쁘게 다려놓고 기다리마. 장례는 소박하지만 엄숙하게 치러졌다. 지우가 생전에 아꼈던 파리의 동료 음악가들이 모여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상철은 검은 양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30년 전 부도난 회사의 사장으로 숨어 지내던 초라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당당하게 임상철이라는 이름으로 딸의 마지막을 지켰다. 장례가 끝나고 수진이 상철에게 지우의 유품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지우가 평생 써온 일기장과 낡은 악보들, 그리고 상철이 보냈던 세탁소 개업 첫날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상철은 사진 속 자신의 젊은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때의 자신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름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용기라고 믿었었다. 하지만 지우의 일기장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빠가 이름을 버린 날 나는 세상을 잃었다. 하지만 아빠가 세탁소 다리미를 잡은 날 나는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게 되었다. 상철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보았다. 센 강변의 가로수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결심했다. 한국으로 돌아가 정성 세탁소의 파란 대문을 완전히 철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우의 뜻을 이어받은 작은 갤러리와 쉼터를 만들 것이다. 이름은 지우의 손수건이라 지을 작정이었다. 더 이상 옷의 때를 빼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닦아주고 구겨진 영혼을 펴주는 공간. 상철은 그것이 딸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이자 30년 세월에 대한 진정한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영순이 다가와 상철의 손을 잡았다. 두 노부부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주름졌지만 그 사이를 흐르는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상철은 주머니에서 지우의 손수건을 꺼내 바람에 날려보냈다. 손수건은 파리의 하늘을 한참 동안 맴돌다 멀리 사라져갔다. 여보, 이제 우리도 진짜 빨래 끝냅시다. 아주 깨끗하게 잘 말랐네. 상철의 말에 영순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3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습기가 다리미 열기에 증발하듯 사라진 밤이었다. 상철은 호텔방으로 돌아와 자신의 와이셔츠를 정성껏 개었다.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한 셔츠. 그것은 이제 도망자의 수위가 아니라 다시 시작될 임상철의 수위이자 예복이었다. 파란 대문 세탁소의 낡은 기억은 이제 전설처럼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 연기 속에서 피어났던 한 아버지의 지독하고도 숭고한 사랑은 지우의 음악처럼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흐를 것이다. 상철은 눈을 감고 지우가 쳐주던 피아노 선율을 떠올렸다. 그 선율은 세탁소 환풍기 소리보다 훨씬 감미로웠고 다리미 스팀보다 훨씬 따뜻했다. 밤은 깊었지만 상철은 더 이상 어둠이 두렵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우가 남긴 눈부신 햇살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파리의 하늘을 뒤로하고 다시 돌아온 한국의 공기는 여전히 맵싸했다. 하지만 상철이 느끼는 무게감은 떠날 때와는 사뭇 달랐다. 아파트 단지 상가 끝자락, 먼지 쌓인 셔터가 굳게 닫힌 정성. 세탁소 앞에 선 상철은 주머니에서 열쇠 뭉치를 꺼냈다. 파리에서 수진이 건네준 세탁소의 진짜 주인이자 임상철의 명의로 된 서류들이 가방 속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상철은 직접 셔터를 올렸다. 드르륵 요란한 쇠소리가 상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며칠 비워둔 사이 세탁소 안에는 눅눅한 기름 냄새와 먼지가 가라앉아 있었다. 상철은 환풍기를 돌리는 대신 창문을 활짝 열었다. 30년 동안 스팀 연기에 갇혀 지냈던 이 좁은 공간에 비로소 진짜 바람이 들이쳤다. 여보, 이제 이 낡은 기계들도 다 보내줘야겠지? 영순의 물음에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30년간 자신의 손목 터널 증후군을 유발했던 육중한 무쇠 다리미를 어루만졌다. 수만 벌의 옷을 빳빳하게 펴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구겨지게 만들었던 도구였다. 상철은 중고 기계업자를 불러 세탁기와 드라이클리닝 기계, 그리고 정들었던 다리 밑판을 모두 내보냈다. 기계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횡댕그렁했지만 상철의 마음은 오히려 꽉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상철은 세탁소의 상징이었던 파란 대문을 떼어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커다란 통유리창을 냈다. 칙칙했던 간판도 내렸다. 새로운 간판에는 딸 지우가 평생 품고 살았던 그 손수건의 이름을 따서 지우의 뜨락이라고 적었다. 이곳은 더 이상 옷의 때를 빼는 세탁소가 아니었다. 지우가 파리에 남긴 유산을 기반으로 갈 곳 없는 예술가들이 모여 전시를 하고 동네 노인들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서로의 구분 등을 토닥여주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상철은 공사 현장 구석에서 낡은 함석통 하나를 발견했다. 30년 전 처음 세탁소를 차릴 때 비상금과 지우의 돌 사진을 넣어두었던 통이었다. 상철은 흙먼지를 닦아내고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젊은 시절의 상철과 영순, 그리고 아빠의 목에 매달려 환하게 웃던 어린 지우. 사진 속 지우의 손에는 바로 그 크레파스 묻은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상철은 그 사진을 새로 만든 카페의 가장 잘 보이는 벽면에 걸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지우의 손수건을 유리 액자에 넣어 나란히 두었다. 사람들은 물었다. 사장님, 이 지저분한 손수건은 왜 여기 걸어두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상철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훈장입니다. 지워야 할 얼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를 살게 해준 가장 깨끗한 흔적이더군요. 카페 지우의 뜨락은 금세 동네의 명물이 되었다. 상철은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유리창을 닫고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냈다. 이제 그의 손에는 뜨거운 다리미 대신 따뜻한 찻잔이 들려 있었다. 영수는 카페 한쪽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쳤다. 해진 인형을 고쳐주고 떨어진 단추를 달아주는 그녀의 손놀림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여유로웠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카페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변호사 수진이었다. 그녀는 상철에게 한 권의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다. 회장님, 강민호와 그 일당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형 확정입니다. 그리고 몰수된 재산 중 일부가 지우 씨의 명예회복 기금으로 환원될 예정이에요.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상철은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고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응시했다. 30년 전 그 지독한 누명을 쓰고 도망치듯 서울을 떠나던 날도 비가 내렸고 지우를 떠나보내던 파리의 병실 밖에도 비가 내렸었다. 하지만 오늘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고생 많았소, 수진 씨. 하지만 이제 그런 소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네. 내 딸 지우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라는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해. 상철은 수진에게 자신이 직접 내린 차 한 잔을 권했다. 차향이 카페 안을 은은하게 채웠다. 벽에 걸린 지우의 사진 속 미소가 햇살을 받아 더욱 눈부시게 빛났다. 상철은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와 세탁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당당하게 햇살 아래 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날 저녁 상철은 영순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다. 예전에는 층간 소음이 들릴까봐 혹은 누군가 자신들을 알아볼까봐 늘 조심스럽게 걷던 길이었다. 하지만 이제 상철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임상철입니다. 자신의 진짜 성을 내뱉을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온 상철은 베란다 건조대에 널린 빨래들을 보았다. 하얀 수건과 셔츠들이 저녁 바람에 기분 좋게 흔들리고 있었다. 상철은 손을 뻗어 잘 마른 수건 하나를 걷어들었다. 보송보송하고 따뜻한 촉감. 그것은 30년 동안 그가 그토록 갈구하던 평온의 감촉이었다. 지우야, 보고 있니? 아빠 이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숨쉬고 있어서 말이다. 상철은 눈을 감고 지우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아빠, 이제 다리미 내려놓으세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다. 상철은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무런 죄책감도 불안함도 없는 완벽한 휴식이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세탁소의 낡은 형광등 아래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눈부신 광경이었다.
상철은 영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에도 그는 다시 임상철로 눈을 뜰 것이고 딸 지우의 이름이 걸린 뜨락으로 향할 것이다. 가장 깨끗하게 지워야 했던 얼룩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두었던 마음의 빗장이었다. 상철은 이제 그 빗장을 완전히 부수고 눈부신 햇살 아래 자신의 인생을 빳빳하게 말리고 있었다. 파란 대문 세탁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임상철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